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을 위해 부대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절차만 문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내기 석 달 전 국방부가 10일을 추가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반드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던 국방부의 어제 해명과 배치됩니다. 추 장관 아들이 아직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수차례 검사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발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신규 확진자가 다시 소폭 올라섰습니다. 2.5단계 재연장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데 정부는 제3의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이 기대하는 정년이 평균 49.7세로 조사됐습니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 역시 기소유예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회사 임원이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직원들을 ARS 투표에 동원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서 군 생활을 하던 때 카투사 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언론에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듯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 씨의 용산부대 배치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서 씨 휴가 연장 문제였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군생활 전반에 걸쳐 청탁과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기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차례차례 전해드릴 텐데 먼저 김수홍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카투사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익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의혹을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이 전 대령은 오늘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증언의 일부만 공개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며 A4 한 장짜리 글을 배포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먼저 서 씨가 신병교육대에 있을 당시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왔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모의 이런 보고를 의식해서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400명이 모인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청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통역병도 선발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오고 서 씨가 속한 이사단 부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초 분류부터 막 했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이 전 대령은 이번 사건이 군의 청탁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어떤 참모한테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이 전 대령은 그러나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가 왔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실의 군사보좌관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전화를 걸었느냐는 질문에 절차만 문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장관실까지 움직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당시 송영무 장관의 군사보좌관 A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병 선발 과정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에서 국방장관실에 파견된 정책보좌관 B씨가 알아봐달라고 해 전화했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선발 절차와 시기만 알아봐서 실무진을 통해 B씨에게 전달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나흘 전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B씨가 부탁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부대 간부 연락처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군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걸 보내라는 이제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이철원 대령은 오늘 입장문에서 여러 곳에서 통역병 청탁을 했다고 밝힌 만큼 장관실 외에도 다른 관계자가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철원 대령은 오늘 입장문에서 서 씨의 특혜성 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휘했던 부하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저희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선 23일 연속 휴가는 흔치 않은 일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 장교도 당직 사병도 이해하기 힘든 이례적인 휴가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유독 국방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23일간의 휴가는 흔치 않은 일이고 나오기 힘든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휴가 승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신도 의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차례 병가 명령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서 씨는 10일 병가에 9일을 연장했고 다시 4일 연가까지 붙여 23일짜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병가는 명령 기록이 없고 4일짜리 연가만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했던 인사 담당 장교는 서 씨 말고는 심의 없이 병가 조치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고 처음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부대 당직 사병도 20일 이상의 병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이유가 일단 병가를 그렇게 20일씩 나가는 병사가 없고요. 당시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억했지만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이 규정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을 위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서 씨의 휴가 연장에는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석 달 전 국방부가 규정 악용을 우려해서 반드시 요양 심의를 받으라는 별도의 지침 문건을 만들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어제 해명 역시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그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병가 연장이 규정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TV조선이 입수한 국방부 지침은 달랐습니다. 2017년 6월 서 씨가 병가를 내기 불과 3개월 전에 국방부가 전부대에 하달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개인적 휴가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일을 초과해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군병원의 요양 심의를 받으라고 강제했습니다. 훈령대로 처리돼 문제될 게 없다는 국방부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방부가 별도의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이라며 서 씨의 경우에도 국방부 지침대로 요양 심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훈령을 개정하면서 통원 치료는 외출 외박으로만 제한한 것도 이 지침과 같은 취지입니다. 국방부가 만든 서 씨의 면담 보고에서도 해당 지원반장은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훈련 내용을 강조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누락했다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저희 취재로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주변 조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고 마지막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추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죠.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을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여러 차례 주임 검사실을 찾아 장시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어서 여러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 변호인 A 씨는 지난 4일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습니다. 서 씨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실 등에서 2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과 대위 2명의 재소환 조사를 전후해 2차례 더 수사팀을 추가 접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접견이 이뤄진 것이라며 압수수색하면 좋은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임의 제출 형식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재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전에 피의자 변호인이 수차례 장기간 수사팀을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이 주임 검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만 그렇게 자주 접견한 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오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은 해당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공직사회에 대한 특별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을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찰하겠다는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내서 공개한 것도 이상하고 이 시국에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갑자기 공직사회 감찰에 나선 속뜻이 뭘지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민정수석실과 총리실, 감사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 안일과 책임 회피 등 기강회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가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의식해 이딴 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감찰 기준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같은 모호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아닌 정부 부처 특별감찰, 추미애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 말 권력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국방부가 어제 느닷없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죠. 이 주장은 조금 전 최원희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방부 자체 지침과도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즉 국방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죠. 국방부의 설명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 그동안 관련 내용을 취재해온 차정성 기자에게 직접 오늘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금 전 최원희 기자의 보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의가 필요 없었다. 이건 타당한 설명입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예.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는 민간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요양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국방부 훈령입니다. 예. 추 장관 아들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통원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내용이 적시된 하위 규정을 살펴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입원 중인 경우에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하위 규정에는 통원 치료 중에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봤는데 육군 규정에 있습니다. 예. 병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에
군병원 요양 시비를 첨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1차 병가로 시비를 쓴 열흘을 쓴 서 씨는 2차 병가를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저희 최원희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서 씨가 휴가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국방부가 내린 지침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저희만 입수한 거죠, 이 문건은? 네,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라면 부상이 심해서 입원을 하면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가벼운 부상은 통원하는 그런 부상에서는 심사 없이 병가를 연장하게 되는 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그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국방부 면담 기록에도 서 씨가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부대 간부와 서 씨의 면담 기록, 즉 연통이라고 부르는데 행정 업무 시스템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던 인사 담당 장교도 요양 심사를 받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었죠. 국방부는 어제 이 면담 기록이 남아있는 병가 심의는 뭐냐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수사로 규명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답을 피했습니다. 자,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셈이고 또 한 가지 서 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했다. 이것도 특혜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점이 현역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비역들까지도 공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군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 씨에게 당시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텐데 당시 면담 기록에는 서 씨가 수술 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의관 진단 기록에도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술도 비교적 간단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왜 이런 상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휴가를 연장하기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인데요. 국방부 민원실로는 전화로 휴가를 하면 연장해 줄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휴가 나온 병사들이 그럼 나도 전화로 휴가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민원 전화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 우리 군 사기가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1, 2차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 기록 이게 남아있지 않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휴가 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변호인 측은 인사 명령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 시스템에 남아있는 면담 기록을 거론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 씨 면담 기록에는 2차 병가를 위해 먼저 서 씨의 개인 휴가를 먼저 쓰게 하고 나중에 병가를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관련 의무 기록도 부대에 제출을 해서 추후 이 절차인 병가에 대한 인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부대에 이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국방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기강을 잡아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서 씨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다 그런 반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취재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이유로 좀 설명을 했는지는 분명히 추가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아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쯤 2.5단계 완화 여부를 고민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제3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루 새 확진자 4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23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이 일어난 본관 영양팀과 재활병원 사이 연관성도 확인됐습니다. 영양팀 확진자가 재활병원에 배식을 하였습니다.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것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선 산모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원대병원에선 내원 환자가 확진돼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충남의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 규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 끝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를 두고 방역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의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곧바로 2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제3의 방식을 일주일 정도 더 적용해 본다는 구상입니다. 중위험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당국은 오늘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 중에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가 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되는데 유흥주점은 안 되고 개인 택시는 되고 법인 택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길게 늘어선 택시. 승객이 크게 줄면서 대기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택시 업계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구분된 개인 택시에게만 지급될 뿐 법인 택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학금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인 택시도 아무리 소상공인이라지만 법인 택시들이 더 힘들지. 회사에 가보면 너무 차들이 많아요 지금. 주점도 마찬가지.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받지만 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추는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됐는데 이에 항의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가 유흥점 업주들은 국민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근무 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34살이 넘어서 청년 지원금도 제외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알바 시간도 줄어들어가지고 당장 생계는 막막한. 프랜차이즈 커피점만 매장 내부를 막아서 개인 카페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을 수 있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특별 돌봄에서 제외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평한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선별 지원하기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문제점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정부의 작은 위로 정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까? 왜 통신비입니까? 네, 정부는 9,3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4,640만 명, 즉 전 국민 90%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추세입니다. 자, 1인당 평균 통신 매출이 올 2분기 3만 677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줄었고 휴대전화료 물가도 2015년 기준 100에서 지난달엔 93.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비대면 업무 처리가 일상화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서 통신비를 지원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후 데이터 사용은 늘었지만 이 데이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또 실내에선 대부분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네, 통신은 필수제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란 점을 고려했다는 게 오늘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작 통신비 부담이 줄었는데 왜 지원을 하냐는 지적에는 하여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늘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길 좋겠다는 또 다른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당 측의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쩐지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데 전체적으로는 1조 원 가까운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액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9,300억 원은 대략 45만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거나 중소기업 공정 개선에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돈이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서 승수 효과,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그 돈으로 전 국민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추석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려는 거냐? 뭐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자, 전문가 지적도 들어보실까요? 2만 원 주면 작은 거지만 통신비라고 주면 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어차피 빚인데 애들이 갚아야 되는 건데. 예, 단 한 번만 주는 거죠? 매달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깜깜한 밤 바다에서 작업 중이던 선박에서 큰 불이 났는데 크게 다친 사람 없이 60명 전원 구조됐습니다. 어떻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지 이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경 함정이 불이 난 선박에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선박은 통영 매물도에서 57km 떨어진 망망대에서 케이블 부설 작업 중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배에는 한국인 선원 49명과 베트남, 이탈리아 선원 11명 등 6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근처에 있던 예인선이 달려와 30분 만에 동료 선원 6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같은 선단선으로 해서 그 합병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배들이어가지고 인근에 있어서 바로 이제 옮겨 탈 수 있었던 거죠. 외국인 선원이 많아 대피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챙기며 침착하게 대피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태선 직결 장소로 함께 대피하는 등 동료애를 발휘해서 한국인 선원 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해경은 내일까지 선박 내부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안전사고로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2톤짜리 기계에 깔려서 숨진 건데요. 김용균법 제정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스크루 모양을 한 대형 기계가 트럭에 실려 있습니다. 배에 있는 석탄을 육지로 옮길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길이 4m, 무게는 2톤에 이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A씨가 이 기계에 깔렸습니다. A씨는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 스크루를 싣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기 화물은 자기가 이제 조이고 이제 결박을 하잖아요. 결박을 하면서 당기니까 얘가 스크루가 앞에 게 들려가지고 위에 있는 게 굴러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30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1년 9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A씨는 태안화력의 하청업체와 운송계약을 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습니다. 하역 장비를 트럭에 싣는 작업은 태안화력의 협력업체가 맡았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복잡한 하청 구조가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안화력은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태안화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고 당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공무원은 청소년이 화장을 진하게 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B양은 만 13살 미성년자였습니다. A씨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문화재청 역시 지난 5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계급 강등 처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징계 의결 사유서엔 덩치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해 20대 초반인 줄 알았다는 A씨의 항변이 감안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벌받은 사항들이 고려돼서 강등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도 1계급 강등에 그쳐 논란이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밝힌 정부가 정작 공무원 징계엔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 수사 중 사이트가 결국 폐쇄됐는데요. 돌연 이대로 사라지긴 아깝다면서 사이트 활동 재개를 선언해서 논란이 이어집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접속이 차단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오늘 갑자기 사이트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2기 운영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사회 제재를 받도록 해왔다며 신상공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지난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측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나름 기준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사적 단체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초상권이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호에 대해 할 법익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2기 사이트 역시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관련성이 아예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심각하게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수사에 착수해야 됐다고. 방심위도 오는 14일 개최하는 소위원회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한 건으로 상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사전 청약이 해당 지역 땅 주인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발표가 나더니 후 분양으로 원주민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전 청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른바 패닉 바잉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하자는 거지만 이게 잘못하다가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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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청약지로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수용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뜸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후 분양제를 도입해 기존 소유주를 보호하겠다던 약속도 순식간에 뒤집었다는 반발까지 나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은 외면하고 사전 청약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는 정부는 사전 청약지를 발표하면서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등 소위 노른자위 지역은 포함시키지 못해 서울권 공급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너무 많다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고 또 토지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이 늦춰지거나 이런 갈등 탓에 사전 청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30대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은 새집 마련 시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희망 고문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이 기대하는 정년은 평균 49.7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직장에서 50세까지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류지영 기자입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20, 30대 직장인들. 이들이 예상하는 퇴직 연령은 몇 살일까요? 회사 생활은 한 45세에서 50세 사이 안에면 끝날 것 같은데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코로나 불황 속에 내 직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정년은 평균 49.7세였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직 예상 연령도 낮았습니다. 30대가 평균 48.6세로 가장 낮았고 20대도 평균 49.5세에 회사를 나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40대 이상은 50세는 넘길 걸로 예상했지만 5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예상 퇴직 연령은 1.2세 더 낮아지면서 4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베이비 부모보다 밀레니얼 세대가 더 가난해진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안정된 고용 시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정년 퇴직 이후 필요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평균 17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 감사 담당관이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알려주며 처리하라고 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무시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재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입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시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모 금융위 감사 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게 확실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김 담당관은 또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실이나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감찰 사실은 감찰 이후 2년 정도 지난 2019년에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이 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금융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담당관은 복도에서 이렇다 하는 소문만으로 자체 감찰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회사의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를 찍어줄 경선인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건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에는 대선을 2달 앞둔 2017년 3월 이스타항공 김모 전무가 팀장들을 모아놓고 민주당 경선인 모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이거 한 10년, 20년 해서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우리 경선 여기 보십시오. 이또 통계가 중앙정부로 갑니다. 신입 직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신입 직원들 억지로 했다가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으로 김 전무는 19대 국회 때 이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김 전무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가까운 직원들에게 부탁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의원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타노조는 250억 원 임금체불과
605명 대량 해고에도 이 의원이 버틸 수 있는 건 이 같은 정치적 공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요. 이상직 의원 전 보좌관이 노동 존중,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마디의 답도 없다는 게. 민주당은 임금 체불과 해고 문제에 대해선 이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숨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질문한 기자를 향해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퍼부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 대통령. 방역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냐는 질문을 받자 발끈합니다. Why did you lie to the American people, and why should we trust what you have to say Such now? a terrible question, and the phraseology. I didn't lie. What I said is we have to be calm. We can't be panicked. 그러더니 신경질을 냅니다. Wait a minute. And your question, the way you phrase that is such a disgrace. It's a disgrace to ABC television network. It's a disgrace to your employer. And that's the answer. You ready? 기자도 맞대응합니다. And then you went out and said it's just like the flu.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꺼내고 And this is China's fault. This is nobody's fault but China. 민주당의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If you look at Nancy Pelosi, you look at Cuomo, you look at de Blasio, you look at Biden, months later they said there's no problem. They're talking about me.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펴낸 밥 우드워드를 향해서도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보도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끄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격상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초대 청장이 됐는데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정 청장을 위해서 임명장은 청와대 바뀐 비상상황실에서 수여됐습니다. 책임이 더 많아진 정 청장에게 놓여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든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민방위 점퍼를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질본이란 말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되었습니다. 청장이 되어도 첫 번째 관심사는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정 청장이 첫 코로나 브리핑을 한 때가 지난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어느새 검은 머리카락은 흰 머리로 변해갔고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 뒷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국민들에겐 잔소리꾼이었지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그래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주역이지만 초기에 중국발 입국 차단 필요성을 알면서도 관철시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가장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 상황을 1차 하자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때맞춰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방역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 당시에는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승격된 방역 컨트롤 타워를 이끌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정 청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디즈니의 새 영화 뮬란이 논란입니다. 주연 배우의 반홍콩 발언에 이어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으로 친중 성향을 드러낸 건데요. 디즈니가 중국 흥행을 위해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콩과 대만 등에서는 보이콧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개봉한 디즈니의 새 영화 뮬란의 엔딩 자막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탄압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인들을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디즈니가 인권 유린을 정당화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디즈니가 중국 현금에 중독됐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에선 관람 거부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의 정치 성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As Mulan finally arrives, calls for a boycott have resumed. Last year, the film's star, Chinese-American actress Liu Yifei, voiced support for Hong Kong police. 일부 네티즌은 진짜 뮬란은 유이페이가 아니라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민주화운동가 아그네스 차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중국 당국은 뮬란과 관련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디즈니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전 세계적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에도 마스크가 패션 소품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개막한 베니스 영화제. 예년과 달리 스타들이 빼놓지 않고 쓴 마스크가 눈길을 끕니다. 황금 마스크부터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의 디자인에 맞춘 마스크까지 베니스 영화제 레드카펫의 패션 화두는 마스크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에 방독면을 쓰고 등장한 레이디 가가. 지난달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어항을 연상시키는 마스크 등 파격적인 의상에 다양한 마스크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Stay safe, speak your mind, and I might sound like a broken record, but wear a mask. It's a sign of respect. 이처럼 마스크가 패션 소품으로 거듭나면서 유명 브랜드들도 마스크 제작 판매에 나섰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꾸미고 제작해 SNS에 공유하는 것도 인기입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라든지 심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이 패션 마스크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패션 마스크로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비말 전파 차단 등 방역 기능이 있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역 광장 가득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이 기다란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는 바람에 일어설 수가 없었죠. 1980년대 초까지 귀성 열차표 예매 때마다 벌어지던 풍경입니다. 60, 70년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터졌던 귀성객 압사 사고 이후 짜낸 예방책이 바로 이 장대 휘두르기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오리농장 오리떼 취급을 당하면서도 고향에 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개발 시대 도시 공사판을 떠돌던 아들은 고향집 살림에 보태지 못하는 게 늘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내려온 김에 추수까지 끝내고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가 동구 밖까지 따라와서 꼬깃꼬깃 지폐 몇 장 쥐어줍니다. 차비나 해라. 있어요, 어머니. 1990년대 말까지도 서울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20시간 걸리는 귀성길이 예사였죠.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각박해도 명절 귀향만큼은 꼭 지켜야 할 미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거대한 행렬을 꺼리거나 말릴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는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역설적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첫 명절이죠. 이 무렵 의뢰 물어보는 귀성 의향조사 결과부터 과거와는 판이합니다. 둘 중 한 명이 추석에 이동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중 3이고 60대가
열의 7으로 유난히 많습니다. 자식 보는 기쁨보다 자식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머뭇대던 정부도 귀성과 성묘, 벌초를 자제하고 되도록 집에 머물러 달라고 구원하고 나섰습니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취소할 움직임입니다. 명절마다 온 나라에 물결치던 민족의 귀소 본능도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이 덧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버이와 고향은 우리네 마음을 더 애틋하고 더 자유롭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미당이 구성지게 노래했듯 때론 그리움은 만남보다 진합니다.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9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추석에 안 와도 된다 였습니다. 내일까지는 날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체로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약한 비가 예상되지만요. 강원 영동 지역은 많은 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8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도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4도, 대구 25도, 전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날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이후 며칠 동안은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1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